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전 단지, 그러니까 원래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단지들인데 지금도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바뀐 건 없는 단지들이죠. 어차피 적용될 단지들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시공 분담금이 이제 커지겠죠. 왜냐면은 저번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총 공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조합원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분양자들이 부담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사실 재건축인데, 이제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가는 이제 딱 확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가는 딱 이제 확정이 되고 픽스가 되고 아마 기존보다는 더 깎아줄 거예요. 더 깎아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 공사비가 커질 겁니다. 아니면 이 시공사가 그럼 저희가 조금 좀 시공비를 좀 깎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줄여보려고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단지별로 막 상황이 달라요. 어떤 단지들은 또 무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단지들은 막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후분양을 할 수도 없어요. 후분양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후분양 해도 분양가 상한제에 다 이제 때려 맞기 때문에 후분양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됐고, 이제는 뭐 선분양을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나빠집니다. 사업성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끼리 막 싸우겠죠.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합시다 막 이러고, 막 기존에 있는 주인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2억 3억을 더 내냐고, 난 그 꼴은 못 본다고,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이제 막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일반 분양,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합원이 있고 일반 분양자들이 있는데, 이 일반 분양자들이 원래 적은 단지들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일반 분양 물건 자체가 적어. 예를 들어 막 1200세대를 다시 짓는데 그 중에 1000세대를 기존 주인한테 주고 200세대 정도만 분양하는 이런 데들도 많거든요. 더 적은 데들도 있습니다. 막 100세대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일반 분양이. 그런 단지들은 상황이 막 너무 심각한 거는 아니죠. 왜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총 공사비는 정해져 있고 일반 분양에서 이제 메꾸는 방식인데, 일반 분양 자체가 적으니까 원래도 분담금을 뭐 3억 4억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원래도 3, 4억 내는 사람들이 3억에서 3억 5천으로 만약에 느는 거예요. 아니면 3억 4천으로 는다. 이러면은 그냥 내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분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뭐 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가야죠 라고. 그래도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여기 막 녹물 나오는 집 살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서 막 돈벌레가 나오고 지네가 올라오는데 겨울만 되면 그냥 추워가지고 관리비가 50만원 나오는데 20평짜리가? 이러면서 그냥 갑시다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우당탕탕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일반 분양이 많은 대형 단지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되게 낮고 단지들이 막 5층짜리 아니면은 뭐 10층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막 동간 간격이 막 엄청 넓은 단지들 있죠. 그런 단지들은 기존의 집 개수가 1000개라면 갑자기 1500개, 2000개를 지어요. 그래서 나머지 1000개를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았거든요. 뭐 많지는 않았죠. 그런 단지들이 개수를 치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이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답이 없는 상태. 이런 데가 지금 되게 막막한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분양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그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분양을 뭐 평당 뭐 2천에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는데, 분양가 심의를 해가지고 뭐 1900, 1800으로 깎였다. 많이 안 깎였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갑시다. 이렇게 가는 단지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단지들은 원래 한 2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분양가 심의를 했더니 막 1200, 13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재건축을 하는데 막 추가 분담금을 막 4억, 5억, 막 6억도 내고 막 이런다면은 이게 쉽지는 않겠죠. 기존보다 너무 예상을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러면 여기도 또 지지부진하겠죠. 나는 못한다부터 해서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의견 모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동대표들 막 난리 나고 막 그 조합장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막 또 데모하고 막 그러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다 합니다. 전부 다 후분양 포함해서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우선은 향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잠깐 멈추자. 야, 잠깐만 좀 기다려봐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10월에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지역을 정할지도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내가 해당이 되면은 이제 분양가 심의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한다 만다 막 이러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향후에 공급 물량이 아무래도 감소합니다. 지금 당장 이주하고 철거하려고 막 했던 단지들도 막 잠깐 멈추는 거죠.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 좀 멈춰봅시다.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왜 우리가 땅 주고 집 주고 우리가 다 고생했는데 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이러면서 막 싸움 나겠죠. 그리고 신축급들, 이제 막 입주 끝난 단지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분양 끝난 단지, 아니면은 10월 전에 분양하는 단지들, 요런 단지들은 지금 너무 기분 좋겠죠. 거의 뭐 지금 축제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공급될 단지들이 갑자기 스톱하니까 옆에 우리 집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었던 어떤 단지가 잠깐 스톱하는 거야. 그리고 잠깐 기다려보자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막 분양 끝났어. 아니면은 이제 막 다다음 달에 입주야. 이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동네에서 최고로 신축인데 향후에 추가적인 신축이 늦게 오니까 이게 쭉쭉쭉쭉 더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축이나 이제 막 분양이 끝난 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당장은 이제 호재겠죠. 뭐 기분 나빠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옆에 뭐 하나 지금 재건축 들어간다고 막 지금 막 동의 받고 막 그러더니만 이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만 계속 신축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쁠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일반 분양이 적은 단지 조합원들, 요런 분들도 걱정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1500세대를 공사해서 1300세대가 조합원한테 가고 뭐 한 200세대만 일반 분양하는, 이렇게 일반 분양이 되게 적은 단지들 조합원들은 막 걱정은 많으시겠지만 그냥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렇게 동의가 되고 막 진행될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금융이자 발생하고 뭐 또 조합장 또 뭐 바뀌고 뭐 이러면서 또 지지부진 시간 막 갑니다. 그러면은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하고 좀 분담금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번에 막 우당탕탕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신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마지막 신축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 조합원들끼리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뭐 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은 단지 조합원들 있죠? 여기가 이제 좀 문제되는데, 여기는 지금 앞이 안 보이겠죠? 그냥 앞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뭐 심의위원회가 어디를 지정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걔네가 이제 언제부터 지정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고민하겠죠. 이제 상한제 폐지가 되지 않을까? 조금 있다가 뭐 정권 바뀌면 상한제 폐지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를 봤을 때 상한제 폐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거는 이제 14년 말 15년이고 실제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던 기간이 더 적어요. 그러면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2007년 9월 18일에 건설교통부가 이런 자료를 배포합니다. 2007년에 이제 부동산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합니다. 2007년에. 그리고 나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언론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공급 차질의 우려가 됩니다. 이거 공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려를 하자 보도 자료를 냈는데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우리나라도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터졌죠. 부동산 경기가 급락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2년 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 폐지합시다. 라고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추진 배경을 보면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주택 건설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금융위기도 이제 한몫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시차를 감안할 때 2, 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서민 주거 안정 저해가 우려된다. 외환 위기 시에도 공급이 급감하여 2, 3년 후 집값 급등을 경험했음. 이게 정부가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위한 다양한 설계나 고품질 주택의 공급이 제약된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했더니 다양한 설계나 고품질 주택을 만드는 게 좀 제약이 되고 공급이 좀 감소한다라고 정부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폐지를 추진을 했는데 여론이 막 거세게 반대했겠죠. 여론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뒤 국토교통부가 또 발표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중지하겠다. 왜냐면은 이때 2012년 뭐 13년 이때가 하우스 푸어가 아주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에 집 사면 미쳤다. 제2의 IMF가 오는데 너 미쳤어? 전세 사러? 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말하던 그 시기입니다. 다들 까먹으셨는데 벌써 한 10년 돼가지고 201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 집 사면 미친놈 소리를 듣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뭔 상한제를 하냐?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공급도 안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해서 뭐 하냐? 되지도 않는다? 라고 정부가 보고 이걸 폐지하자 라고 또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나옵니다. 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 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애로가 있다 라고 정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근데 안 돼요. 이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다가 14년 말쯤 돼서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 당장 될 것이냐? 뭐 정권 바뀌고 뭐 아니면 정권이 뭐 다른 대통령 생기면은 뭐 다 바꿔주지 않을까요? 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기기는 쉬운데 없어지기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서민들이 분양받는 거를 이게 뭔가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폐지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일반 분양이 많은 단지들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제 커지겠죠. 거기다가 다들 까먹고 계셨을 텐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집값과 이제 재건축 이후의 집값의 차액의 50%를 내라. 이게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그러니까 분담금 많이 내고 번 돈의 50%는 또 떼갑니다. 세금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또 계속 늘어나죠. 지금 정부가 계속 종부세를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이자 같은 것들도 발생을 더 할 것이죠.
그래서 뭐 안 되면 1대1 재건축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대1 재건축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평수를 더 넓혀야 돼요. 지금 이미 30평대가 주력인 아파트를 부시고 45평, 50평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추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조합원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막 4억, 5억을 내라 그러면 이거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은 되겠지만 웬만한 곳에서는 1대1 재건축 이런 거 잘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분담금도 있고 제초안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사업도 막 지연되고 막 하니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뭐 봐야 되겠지만 분양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 심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가들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가 있고 안 나오는 단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할까? 10월 이후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제 일반 분양 쪽에서 이제 막 분양가 상한제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막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 내년 초나 내년 중순쯤에 이제 하려고 했던 단지들은 막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가시죠 하면서 막 진행을 하는 단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제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현 기준으로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세 차익이 더 커지는 개념이죠. 그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시세가 따라 내려간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내려간 만큼 시세 차익이 커지는 거죠.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옆집 가격이 내려가진 않아요. 뭔가 다른 요인으로 떨어지는 거지. 분양가를 뭐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뭐 그거는 좀 일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옆집이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내려가서 분양하면 다시 시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전매 제한 5년 아니면 10년 정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감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건 좀 힘들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이다. 난 어차피 집을 하나 사야 돼. 라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점이 높다. 그리고 자녀도 많고, 그리고 무주택으로 산 지가 뭐 한 10년 넘었다. 그래서 가점이 한 60점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제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쪽은 또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또 한 8억에서 또 한 10억 뭐 이 정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데 가점이 한 60점 정도 되면서 현금을 한 8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서울 생활권에서 살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라고 생각하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또 돈 많은 무주택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기회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돈 없는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보기는 어려워요. 현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진행 중인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지들 중에서 소급 적용 받는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청약을 넣으면은 큰 시세 차익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좀 힘든 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보면은 항상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정책의 취지를 보면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취지고, 당연히 유주택자들한테는 좀 이득을 뱉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은 이게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대립을 하고 싸우고, 또 같은 조합원들끼리도 뭐 한 해 만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싸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살짝 지금 간을 보려고 하는 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걔네가 또 특정 지역을 또 이렇게 규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울타리만 쳤지 지금 특정 지역을 규제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나 이제 규제할 거니까 너네 조심해 라고 지금 약간 엄포를 놓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좀 최대한 이 정책에서 어떤 뭐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걸 좀 줄이시고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득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